엄마, 왜 우릴 버렸어요? 무릎을 꿇은 아들의 눈물과 절규. 18살부터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십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삶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김 여사님,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연 김 여사님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변두리 낡은 한옥집 마당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18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결혼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따라갔을 뿐이었죠. 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너는 김씨 집안 사람이야.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 뒷바라지 잘해야 한다. 그게 여자의 운명이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서 어린 며느리인 저에게는 그야말로 산같이 느껴졌죠.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다시 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뜨거운 솥뚜껑을 든 채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그마저도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18세의 저에게는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엌에서 밥을 다시 짓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가 왜 이렇게 더러워? 다시 빨아. 이번에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호통 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험상궂은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손빨래로 비비고 비벼 깨끗하게 빤 옷들이었는데 시어머니는 하얀 저고리를 흔들어대며 보이지도 않는 얼룩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앞치마를 털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날선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대청마루를 향해서 말입니다.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18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 더 쏘아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들으실까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저녁을 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남편은 어땠냐고요? 저녁 7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오고 부엌에서는 제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냥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시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며 방바닥에 누워있을 때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 거야. 내가 더 잘해야지. 그게 남편이 제게 해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남편조차 나의 편이 아니구나. 이 집에서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 후로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시어머니 말만 듣고 내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노는 서서히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내가 참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더 잘해서 인정받아야겠구나.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자 체념은 깊은 외로움으로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함께 있어도 늘 혼자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60년간 계속될 제 인생의 패턴이 될 줄은. 그런데 시집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몸살이 심해지시더니 병원에 가보니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어머니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유전적으로 몸이 약했던 건지 그때부터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해. 철없던 제가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짙은 서울거리. 저는 첫 버스를 타고 청량리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벽돌을 날랐습니다. 여자애가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7시 건설 현장 일이 끝나면 바로 근처 허름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방에서는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텄지만 참았습니다. 주말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콩나물 뿌리를 따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거울에 비친 제 손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 18세 신부의 손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오랜 시간 모은 돈으로 서울 시내에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은 저희 피땀 어린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의 행복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의 몸이 약한 탓인지 제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하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드디어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성공시켜줄게. 엄마가 못 가진 걸 다 가지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었고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폐렴으로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병원비만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야채 다듬기, 오전에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청소일,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 민준이가 배고프다며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해주는 엄마라니.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민준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데 민준이가 제 등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가방에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민준이만 작아진 헌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 가방을 갖고 싶다고. 그 말에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엄마 힘든 걸 알아서 투정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1등을 했는데 상장을 받아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좋은 집 사드릴게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이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폐물, 금반지와 목걸이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민준이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제가 꼭 성공해서 다 갚아드릴게요.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줘야지. 내가 평생을 바친 보람이 있네. 민준이가 28살이 되던 해 번듯한 회사원이 되어 예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차분하고 야무져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준 오빠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고생하셔서 민준이 오빠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죠. 정말 존경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예쁜 신부와 결혼하다니 이제 좀 기댈 곳이 생겼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민준이가 결혼한 지 몇 년 후 남편이 오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몸이 약했던 남편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준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혼자 넓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곳곳에서 남편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정작 남편은 없으니 적막감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아들 내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외로워. 같이 살 수 없을까? 민준이는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엄마 잠시만요. 지혜랑 상의해 볼게요. 민준이는 지혜를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한쪽에서 속삭이듯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분 후, 민준이가 지혜와 함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집으로 이사 갈게요. 엄마 혼자 계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기도 하고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준이는 신혼집을 전세로 주고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도 생기고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이 저를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 밥 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손주들의 이런 말에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주들인데 할머니가 봐야지. 그렇게 다시 집안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아이들 등하교,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와 청소.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민준이와 지혜,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지혜는 아침에 조용히 해달라고 아이들이 늦잠 자는데 방해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자신들 방식대로 하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서운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지혜가 부엌으로 와서 그릇들을 색깔별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화장품, 샘플들의 유통기한도 확인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정리정돈을 원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일주일 후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화장실과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하얀 장갑을 끼고 나타나서 제가 청소한 곳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타일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훑어보고 거실, 테이블 밑까지 들여다보더군요. 먼지가 남아있다며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청소부인가? 왜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하지? 하지만 며느리가 깔끔한 것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지혜가 A사 용지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종이에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와 함께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깔끔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도 이 집에서 생활하니까 일정 부분 부담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대신 조금 할인해준 것이라며
원래 같았으면 더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월세를 내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집안일 하는 대가로 할인받는 하숙생인가? 그리고 마지막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지혜가 갑자기 앞으로 식사 순서를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준이와 아이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 지혜가 먹고 마지막에 제가 먹는 순서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뜨거운 음식은 아이들이 먼저 먹어야 하고 제가 설거지도 해야 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먹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시든 나물과 김치 몇 점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돈도 내고 집안일도 해주는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러는 사이 제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평생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한 대가였습니다. 의사는 척추협착증이라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퇴근한 민준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다고 하니까 민준이의 첫 마디는 제 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술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엄마, 수술하면 당장 우리 밥은 누가 차려줘요? 아들의 입에서 제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 밥 걱정부터 나온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의 말은 더 매정했습니다. 병원비도 들고 제가 몸이 안 좋으면 보는 자신들도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바로 아이들이 할머니표 삼계탕을 먹고 싶다고 한다며 부탁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몸이 아파도 가사도우미 역할이 전부인 거야. 내 집에서 나 혼자만 가족이 아닌 거지. 그런 일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그 하와이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지혜 부모님도 모시고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간다고.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본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와이는 지혜 부모님이 평생 해외여행을 못 가보셔서 함께 가는 특별한 여행이라고. 저는 나중에 친구분들과 국내 온천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그러더니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가 없으면 손주들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 여행은 자신들이 갔다 와서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이 철없는 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엄마는 안중에도 없구나. 나는 그냥 손주들 봐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 후 지혜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승진했다며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저에게 조금 도와달라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든다며 매달 일정 금액을 도와달라고. 결국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의 일부를 아들 가족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야근으로 집에 없었고 아이들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위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집 안에서 갑자기 거실에서 지혜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부엌과 거실 사이의 벽이 얇았던 탓에 지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컵을 닦던 제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오빠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통화구나 싶었습니다. 응, 오빠는 정말 착해. 제가 친정 식구들만 챙겨도 아무 불만 없다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어머니께 용돈 챙겨드리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용돈을 챙겨준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돈도 많이 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완전 공짜 가정부지 뭐야. 돈도 받고 집안일도 대신 해주는데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 그 순간 제 손에서 물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공짜 가정부?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설마 지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할 리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겠지.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애들 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면서 생활비까지 보태주시거든. 이런 시어머니 어디서 찾겠어? 그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지혜는 정말로 저를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것이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공짜 가정부였다고?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지혜가 너무나 즐겁게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까? 아니면 정말 이야기를 해봐야 할까?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의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엄마. 나중에 또 전화할게. 지혜가 통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젖은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쪽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오는 저를 발견한 순간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들었어. 나는 18살부터 지금까지 내 삶 한 번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늘 나 자신을 버리고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공짜 가정부라고? 내 말이 맞아. 나는 너희에게 가정부였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가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당황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이상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뭘 그렇게 서운해하세요? 별것도 아닌 걸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없으면 저희가 훨씬 편해요. 진짜 가족은 저희 넷이고 어머님은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같이 사는 어른 정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깊이 상처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람을 왜 가족이라고 해야 하냐고. 제가 있으면 자신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없으면 자신들이 훨씬 편할 거라고. 그 마지막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일어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겠어. 며느리 가족이 하와이로 떠난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 남편의 오랜 친구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곤 하시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이 집은 남편분과 함께 지켜온 곳이 아니냐고. 자녀분들과 상의는 해봤냐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새 가족을 꾸렸으니까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찾아야겠습니다. 이 집은 저의 피땀 어린 인생이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습니다. 며느리에게 그저 돈과 시간을 바치는 저의 노동 현장이었을 뿐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새로운 삶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자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돈도 대부분 아들 앞으로 보내고 나머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와 짐들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지혜는 하와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신나게 웃으며 집으로 향하는 그들. 하지만 현관문을 연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텅 비어버린 안방. 제가 평생을 쓰고 아끼던 가구와 옷가지들이 모두 사라지고 창문에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방바닥에는 제 손글씨로 쓴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지혜야,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가족이 아니니 내 재산도 너희 가족과는 상관없겠지. 이제 나는 내 이름 김예분으로 살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가족을 꾸려 잘 살아가거라. 그리고 꼭 기억해라.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집은 팔았고 매매 대금은 대부분 너희 통장에 넣어뒀다. 한 달 후에 새 주인이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아,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단다. 이제는 너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해줄 것이야. PS. 지혜야, 이제 진짜 공짜 가정부는 없으니까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지혜가 불쾌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민준이는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는 할머니,
어디 갔어요? 왜 할머니가 안 계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지혜와 민준이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제 희생이었다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원도 삼척의 작은 어촌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던 저에게 이곳의 푸른 바다와 바다 내음은 그야말로 해방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어 홀로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보며 걷고 갯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집 앞마당의 작은 텃밭을 일구고 싱싱한 채소를 직접 기르고 수확합니다. 상추, 고추, 호박. 제 손으로 키운 작물들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밥 한 숟가락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네. 젊은 시절 꿈꿨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나가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붓글씨를 배우고 한글도 익히고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제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예분. 제 이름을 쓸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갓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먹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이 말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마을이 활기가 돈다고, 서예 시간에도 글씨를 제일 잘 쓴다고. 무슨 말씀을요? 다들 저보다 더 잘하시면서 전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다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제가 꿈꿨던 삶이 바로 이것이었나 봅니다. 마을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옆집 박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제가 매일 찾아가 안부를 묻고 약 챙겨드렸습니다. 앞집 최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보기를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고마워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덕분에 살아간다고. 이곳에서는 누구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컴퓨터 강의가 열린다고 해서 등록했습니다. 젊은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제 이름을 타이핑할 때의 그 기분.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도 보고 유튜브로 요리법도 배우고 70평생 모르고 살았던 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75세 김예분의 새로운 시작. 첫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들 민준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민준이에게 쏟아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시키기, 유치원 데려다 주기, 저녁 반찬 만들기, 아이들 숙제 봐주기, 빨래, 청소, 설거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집안일이 끝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가 해준 삼계탕 먹고 싶어요. 왜 할머니가 안 계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들은 매일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이들을 달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태도였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화나게 해서 나가신 거잖아요. 어머님 없으니까 나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야 하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모든 책임을 민준이에게 떠넘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어지자 생활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식비, 청소비, 아이돌봄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가정부를 구하자고 했지만 가정부 월급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베이비시터비까지 합치면 민준이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민준이가 모든 집안일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는 건 어떠냐는 민준이에게 지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양반 다시 오면 나는 집 나갈 거야. 지혜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식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나가시더니 우리 생각은 안 하시나 보다고. 민준이는 지혜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민준이는 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했습니다. 친척들, 옛날 이웃들. 하지만 아무도 제 행방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예분이가? 모르겠는데 연락도 안 되고 몇 달을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는 또다시 저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예분, 70대 여성 실종. 온갖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여전히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김예분이라는 이름만으로 검색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네이버에 김예분을 쳤는데 검색 결과 중에 이상한 블로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예분의 바닷가 일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바다 근처에 살고 계신다고?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블로그를 클릭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본 순간 민준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분은 분명히 저였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다. 민준이는 급히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제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글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75세 김혜분입니다. 오늘부터 이곳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70년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바다를 보며 사는 기분이 정말 신기하네요. 민준이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텃밭 가꾸기 첫날. 오늘은 집 앞 작은 텃밭을 읽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제 손으로 직접 뭔가를 기르는 것은 처음이에요. 상추 씨앗을 심으면서 이것도 제 선택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마을 할머니들과의 첫 만남. 오늘 마을에 관해서 서의 수업을 들었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웃는 것도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글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그립긴 해요. 하지만 그리움과 상처는 다른 것 같아요. 70년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다가 이제야 김혜분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것도 제 인생이니까요. 민준이는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가신 거구나. 엄마가 이렇게 글까지 쓰실 줄 몰랐는데 그때서야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는 진짜 김혜분이라는 사람의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민준이는 한참을 블로그 화면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엄마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리지?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입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입니다. 어디 계신지 연락 주세요.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어머니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그 댓글을 지워버렸습니다. 집이 어수선하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나를 가사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구나. 며칠 후 민준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글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도 저는 댓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설정을 바꿔서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김예분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너희 엄마가 아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있고 지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힘들어서 나를 찾는 것 같은데 나는 너희의 편리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민준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안 걱정 때문에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불려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바닷바람이 차갑게 부는 삼척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몰라보게 수척해진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얇은 바람막이 안에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추고 다시 누르려다가 또 망설이고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 맞나? 저렇게 야위고 초라해져서 마침내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가 적막한 가을 공기를 갈랐습니다. 문을 열어준 저를 본 순간 민준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와 함께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본 적 없는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왜 우릴 버리고 가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과 함께 쏟아지는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불어와도 민준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저 사람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문 앞에 서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 다시 예전의 그 지옥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아요. 지혜도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회사 끝나면 집안일 하느라 죽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희는 너희 가족을 꾸려야 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제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해 줬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처럼 나약해진 거야. 집안일을 하지 않고도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이들 투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엄마의 희생 덕분이었어. 민준이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가족인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용서는 너희 스스로에게 구해라. 나는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민준이는 한참을 제 집 앞에서 울부짖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후에도 민준이는 종종 찾아와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삼척까지 내려와서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운다고, 지혜가 아파서 애들 봐줄 사람이 없다고,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김예분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 너희 엄마가 아니야. 어느 날은 손주들까지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 안겼을 때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도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들아,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너희는 엄마 아빠랑 잘 살아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가 직접 삼척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지혜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냥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저는 지혜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지혜야,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지혜가 말을 못하더군요. 솔직히 말해봐라.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참을 망설이던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그래, 계속 말해봐. 하지만 어머님이 집안일을 다 해주시니까 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을 이용한 것 같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저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하지만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너는 또 언젠가 나를 가족이 아닌 어른이라고 할 거야. 나는 그런 상처를 또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아들 가족과 완전히 선을 그은 후 저는 온전히 제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삼척에서의 나날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블로그 구독자도 점점 늘어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민준이가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혼자 집안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정말 24시간이 모자르다고? 제가 어떻게 혼자서 다 하셨냐고? 민준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75세 할머니의 독립선언,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늦은 나이에 찾은 진짜 행복.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제 글을 읽고 눈물 났다고, 자신도 시어머니께 잘해드려야겠다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그리고 민준이도 제 블로그를 찾아 댓글을 남겼습니다. 엄마, 민준입니다. 엄마 글 읽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6개월 후 지혜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직접 쓴 편지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어머님께
늦은 편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없이 지내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리한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하겠습니다. 지혜 올림. 편지를 읽으며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 민준이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혼집을 팔고 제가 집을 팔아서 준 돈을 쓰지 않고 합쳐서 자신들이 집을 새로 구했다고 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1층에는 제가 살고 2층에는 자신들이 살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일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절대 부탁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할머니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이란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고, 중요한 것은 서로 노력하려는 마음이라고, 아들분이 정말 변한 것 같으니 한번 믿어보라고, 그리고 손주들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김예분이라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 둘째, 내 사생활을 간섭하지 말 것. 셋째,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지혜가 또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때는 정말 영원히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민준이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 저만의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생겼습니다. 작은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2층에 살면서 저와는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먹했습니다. 떨어져 살았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각자 알아서 식사하고 저녁에는 가끔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요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혜의 태도였습니다. 지혜가 저를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명령조가 아니라 외출할 때 차가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시장에서 좋은 과일 있으면 갖다 드릴까 하고, 물론 아직은 어색했지만 적어도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 반가워했지만 저는 경계를 정했습니다. 배고프다고 해도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라고, 할머니랑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고 같이 그림 그리고 산책하자고, 저는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육아의 책임은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블로그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김예분 할머니의 늦깎이 독립기.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강연 제안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75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가족이라는 이름의 희생을 거부한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요리 프로그램에서 나온 요리가 정말 맛있어 보이던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새로 산 립스틱 색깔이 어머님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보실래요? 작은 배려들이었지만 저를 하나의 여성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털어놓는 아들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집에서 맞은 첫 번째 생일. 민준이와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생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고,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냐고, 저녁 시간, 작은 딸기 케이크와 함께 조촐한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지혜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손주들도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김예분, 76세에 찾은 나다운 삶. 첫 책 사인회에 민준이와 지혜,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왔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저 덕분에 용기 냈다고, 자신도 제 인생을 찾고 싶어졌다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전국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연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76세가 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동안 저는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고 의무감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늦은 나이에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김예분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